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우리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차예요, 절차. 그래서 수사 절차와 이제 공판 절차, 주로 이제 형사소송 절차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법원에 의한 이제 공판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자, 그러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다 인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소송의 절차가 이제 진행을 해요.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이제 하나하나 행위들, 행위들이 있으면은 그 행위를 받아서 다른 행위가, 그 행위를 받아서 다른 행위가, 그 행위를 받아서 다음 절차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인간들의 이런 행위, 소송 절차를 진행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소송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소송행위 개념을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법상의 인간들의 행위들. 소송법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 절차가 이제 진행되겠죠. 진행되면은 이제 인간들이 등장해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다 소송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행위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소송법상의 인간들의 행위들을 우리는 소송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 이제 인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검사도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피고인도 등장을 할 것이고 변호인도 등장을 할 것이고 증인도 등장을 할 것이고 여러 인간들이 등장을 해서 그 인간들의 행위에서 이제 소송 절차가 하나씩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다만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3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3사람이 있다. 모든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3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소송의 주체라고 해요. 소송의 주체 그러면은 일단은 검사가 있어야 되겠죠. 검사의 수사의 주체면서 기소는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은 이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원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될 것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피고인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3인 이것을 우리는 소송 주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24페이지 중간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 법원 이 3사람 우리는 소송의 주체,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 반드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검사와 피고인은요 둘이서는 이제 공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공격을 할 것이고 피고인은 방어를 하게 하게 돼서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는 사람들 주체 이거 특히 우리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해요. 검사와 피고인 둘이서만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검사 편이 있고 또 피고인 편이 있어요. 편을 맡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검사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검사를 도와주는 보조자로는 사법경찰관리, 보통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사경을 뭐 줄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경찰들이 이제 검사를 도와줄 것이고요. 자, 피고인을 도와주는 이제 보조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변호인이 되겠죠. 변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보조인은 보통 이제 가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뭐 배우자, 뭐 형제 자매 이런 사람 말합니다.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피고인을 대신한 이제 대리인 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각 당사자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합쳐가지고요 소송 이제 관계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소송 관계인. 근데 용어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당사자들만 기억하셔도 돼요.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검사를 도와주는 보조인으로서는 사경이 있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보조인으로서는 이제 변호인이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있는 거죠. 법원이 있는 거고 또 그 이외에도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소송의 주체 가지고 이제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는데 법원은 이제 재판권의 주체가 될 것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공소권의 주체 물론 수사의 주재자도 검사가 되고요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한 공격권에 대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니까 방어권의 주체 이렇게 인권의 주체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국가기관의 권한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권한, 그러니까 인권 그러면 국민의 인권이 되죠. 이게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권 그러면은 피고인의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의 인권, 법원의 인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국가기관에게 뭐 인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인권이죠. 그러니까 방어권. 인권의 주체가 되는 거죠. 방어권의 주체. 그래서 당사자로서 검사 피고인이 있고 보조자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누구 편에 서지도 않고요. 그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들로서 뭐 증인,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요. 형사소송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소송 관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명칭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요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법원, 검사, 피고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소송의 주체들만 먼저 봅니다. 먼저 법원이 나오죠. 오른쪽에 법원.
법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3주인공. 그래서 법원, 검사, 피고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확실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피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피고인.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 절차를 이제 보면은요. 법원은 항상 선한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검사, 수사기관은요, 악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드라마가 흘러간다. 그러면 드라마, 영화 속에서 드라마가 나오면 피고인이 이제 주인공이 돼요. 얘는 유죄일지 무죄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역할하는 이제 담당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등장인물들은 법원은 선한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검사나 사경은 좀 악역으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경찰을 됐는데 뭐 악한 사람을 내가 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을 한다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악역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선한 역을 담당하고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피고인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소송의 주체들을 하나씩 보죠. 먼저 법원이 있는데 의 보시면 법원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법원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어떤 관청으로서의 법원. 뭐 여러 가지 또 건물로서의 법원 여러 가지 의미를 하지만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리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소송법상 의미에서 우리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은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해요. 재판권 행사하는 법원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법원을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이 이제 법원이죠. 서부지방법원이라는 이제 법원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법원이라고 하잖아요. 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이렇게 우리는 법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서부지방법원에는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요. 이것이 살인사건일 수도 있고 절도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요. 이 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은 합의부, 뒤에서 보겠지만 합의부가 있어요. 합의부.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구성된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1부, 합의 1부, 합의 2부, 합의 3부 이렇게 쭉 나가고요. 또 단독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된 법원이 있어요. 단독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 1, 단독 2, 단독 3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 판사가 만약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을요, 조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30명으로 10개 조를 만들어요. 10개 조. 그러니까 30명으로 10개 조를 만들면 합의부는 3사람 구성되기 때문에 30명으로 합의부 10개를 만들게 되겠죠. 10개를 만들고 나머지 단독 판사가 20명이 있게 되겠죠. 20명. 단독 1, 단독에서 단독 19, 단독 20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은 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이 이제 기소가 들어오게 되면 배당을 먼저 해야 되겠죠. 배당을. 이 사건을 단독 1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합의 1부에서 할 것이냐, 합의 2부에서 할 것이냐, 합의 3부에서 할 것이냐. 한 곳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들어오니까 사건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을요, 만약에 합의 3부에 배당이 됐어요. 합의 3부. 그러면 이 사건은 합의 3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합의 1부는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합의 3부에서 재판하겠죠. 만약 이것이요, 단독 사건이요, 단순한 절도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이면요, 단독 판사 한 명이 심판합니다. 만약 살인 사건이면요, 세 사람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고, 만약에 아주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도 사건이다 그러면요, 단독 판사가 심판해요. 단독 판사가 심판하니까 이제 배당을 하겠죠. 야, 이거는 단독 1판사가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단독 1판사가 맡아서 하기로 하면 습니까? 그것은 단독 1판사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단독 1, 합의 3부, 이것을 우리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그러니까 얘들이 재판권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 어떻습니까? 단독 1한테 배당이 되면 단독 2판사, 단독 3판사, 단독 4판사 이런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여기는 법원이 아니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만 법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살인사건이어서 합의 3부에 만약에 배당이 됐으면 합의 3부가 이 사건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원이라고 했을 때는 소송법상에서 법원에서 말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합의 1부, 합의 2부, 합의 3부. 이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해요, 법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단독 판사가 20명이 있고요. 20명의 단독 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10개가 만들어지면은 서울지방법원에는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이 몇 개가 있어요? 30개의 법원이 있게 되는 거죠. 30개의 법원. 재판권 행사하는 법원이 3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법원은요, 요것을 말해요. 재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법원. 서부지방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법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는 법원이 30개가 있고, 그러면 30개 중에서 습니까? 이 사건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 것인가, 배당부터 하게 되는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요, 법원이 한 100개는 돼 있어요.
거기는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합의부만 해서요, 뭐 몇십 개 있어요. 몇십 개. 3, 40개 있고. 단독 판사도 없습니까?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이 뭐 수백 개가 있는 거야, 수백 개가. 그러면 거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사건을 어디에서 배당할 것인가? 그럼 그 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법상 법원 그러면요,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법원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합의 3부, 뭐 단독 1, 이제 이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해요. 법원. 재판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법원의 구성을 보죠. 위에 법원의 종류라든지 사법권의 종류 통립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법원의 구성을 보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지만요, 법원은요,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해서 구성된, 한 사람의 법관에 의해서 구성된 법원이 있어요. 단독제 법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법관 한 명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게 되면 단독제라고 하고요. 여러 사람의 법관들에 의해서 구성된 법원. 합의부 같은 거는 두 사람 이상에 의해서 모여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에 의해서 구성된 법원을 우리는 합의부 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원은 단독제가 있고 합의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원칙적으로 단독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1심 법원은요, 제1심 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제를 취하고 되고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합의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은요, 단독 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는 이제 합의부에서 맡아서 하게 돼요. 그러면 2심으로 올라가면 2심은 이제 고등법원 되겠죠. 그 다음에 3심은 이제 대법원이 되겠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은요, 다 합의부예요. 단독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합의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그래서 상소법원은 항상 합의제다. 상소법원이 고등법원이니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다 합의제로 되어 있어요. 자, 26번을 보시면요. 2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판사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명칭들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판사가 되면은 요새는 이제 판사들을요, 직접 이제 뭐 로스쿨 나왔다고 해서 예전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지금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사실 합격하면 바로 판사로 임용이 되기도 했지만요, 이제 그런 제도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시 합격한 사람들은 판사로 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판사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판사를 뽑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판사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애들도 마찬가지죠.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판사로 가지는 못하고요, 검사나 변호사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을요, 위에서 데려가요. 법원에서. 그러면 걔들한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나 검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판사 지원을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몇 명을 선별을 해가지고요, 판사를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판사가 되면요, 그 과정이 있어요. 바로 뭐 판사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가장 먼저 발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보통 합의부 판사, 합의부는 보통 1심은 3사람으로 했어요. 합의부에서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재판장. 거기에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좌배석 판사라고요. 재판장의 왼쪽에 앉아있는 좌배석 판사. 여기서 조금 이제 경력이 좀 올라가면은요, 약간 이제 내부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배석 판사가 돼요. 우배석 판사. 몇 년 지나면 우배석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요. 10년 정도 지나면 승진을 하게 되면요, 단독 판사로 승진을 해요. 단독 판사로. 그러니까 단독 판사 이런 사람들은요, 뭐 판사 되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조 경력 한 10년 이상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가 되고요. 단독 판사가 승진을 하게 되면요, 이게 합의부의 재판장, 합의부의 대장이니까 부장 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장 판사로 승진을 해요. 합의부 재판장으로 승진해요.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에 이제 부장판사가 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갔다가 승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있는 부장판사들은요, 법조 경력이 적어도 15년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15년, 20년 되는 애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승진을 해요. 그러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승진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가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좀 승진하면 이제 법원장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법관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우리는 승진은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장판사 하면은 한 20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보통 부장판사 하다가요, 위로 계속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면 여기서 있다가 그냥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승진을 하는 사람은 이제 법원장, 대법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걔들은 굉장히 고속 승진을 해서 가는 애들이죠. 고속 승진을 해서 가는 애들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보통 이제 부장판사에서요, 임기를 다 맞춰요. 부장판사하고 이제 그만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으로 씁니까? 합의부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부의 재판장. 그러니까 합의부는 얘가 이제 주도를 해요.
얘가. 그래서 합의부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수명법관이라는 것인데, 수명법관은요, 배석 판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좌배석이나 우배석 판사, 배석 판사들을 수명법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합의 3부에가 이제 배당이 된 사건이야. 합의 3부에 배당이 된 사건인데,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때요. 그러니까 법원도 소송행위를 하고, 얘들도 소송행위를 하고, 얘들도 소송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소송행위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정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이 법원이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 시킬 수 있어요. 너 가서 뭐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얘가 이제 가는 거죠. 아, 이번에는 야, 네가 가서 좀 알아보고 가라. 그러면 얘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석 판사들이 이제 법원의 명을 얻어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석 판사들을 우리는 수명법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명법관. 그러니까 배석 판사로 있다고 했습니까? 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요, 이제 그 사람이 가가지고 하고 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명법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법관들은 보통 배석 판사들이 수명법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법관은 그냥 배석 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탁 판사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맨 밑에 수임 판사는 좀 교과서다. 수임 판사. 자, 수임 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소가 되면은요, 만약 이것이 형사 합의 3부에 배당이 됐어요.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 합의 3부에 배당이 되면요, 합의 3부에 있겠죠. 합의 3부. 합의 3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과정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법원을요, 기소가 되면, 이 기소가 됐을 때 이것이 합의 3부에 배당이 되면요, 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법원이 되겠죠. 이 사건은 이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면은 공소가 제기된 그 법원,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법원, 그래서 이 합의 3부를요, 우리는 수소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그러면 다 수소법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형사 합의 3부에 기소가 돼서 배당이 됐으면요, 형사 합의 3부만 이 사건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형사 합의 2부나 5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소송에서 법원 그러면 바로 다 수소법원을 의미합니다. 수소법원. 그러니까 앞에 수소법원이라는, 앞에 수소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를 받은 법원이라고, 소를 받은, 기소가 된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말이 없어도요, 이건 다 수소법원을 의미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법원 그러면 다 수소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소법원, 그러니까 기소가 되어 있는 법원, 이 사건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법원을 말해요. 그럼 수소법원인데, 자, 그러면은 이 수소법원의 주도하에서요,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원의 간섭을 받습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수소법원이 아직 등장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법원이 등장하면 당연히 수소법원에서 간섭을 하면 될 텐데, 아직 수소법원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 원래 수소법원이 맡아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섭을 해야 될 텐데 아직 등장을 못해서 간섭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기소하기 전에 수소법원이 등장하기 전에 장내 그 수소법원에서 했어야 될 내용을 대신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수임 판사라고 합니다. 수임 판사. 그러니까 원래 수소법원이 해야 될 임무를 맡아서 하는 판사들이에요. 임무를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원래 수소법원에서 했어야 될 내용들을, 그러니까 원래 수소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기소가 되기 전이니까 아직 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등장을 하게 될 수소법원에서 했어야 될 일을요, 미리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임 판사라고 합니다. 수임 판사의 개념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등장하는 판사들이 등장하면 이건 다 대부분 다 수임 판사를 의미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등장하는 판사를 수임 판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사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순히 판사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다 수임 판사 앞에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판사가 등장하면 아직 사람은 수임 판사를 말하는구나. 공소가 제기돼서 그냥 다시 법원 그러면 아직은 수소법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임 판사가 이제 수소법원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요, 기소가 되면은 수소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소법원에서. 근데 수사 과정에서도요,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구속할 것이냐 말 것인가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소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이제 구속을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텐데,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얘들이 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대신해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허가해주는 판사들, 수임 판사가 됩니다.
원래는 수소법원에서 해야 될 일을 당겨가지고 얘들이 이제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수임 판사하는 역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장을 발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바로 수임 판사들이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뒤에서 하겠지만요. 증거를 이제 조사하는 것은요.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하는 것은요. 이 수소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소법원에서 증거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증거조사에 신청을 해서 이제 수소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해야 돼요. 얘들이 유무죄를 판단하니까 얘들이 직접 증거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소를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해서 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증거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져버리면요. 증거가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려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가 이제 없어져 버릴 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들요. 미리 이제 조사를,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미리 증거를, 그러니까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요.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럼 증거 조사는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수소법원에서 해야 돼요.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이니까 이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조사도 수소법원에서 해야 되지만 기소를 하기 전이니까 수소법원이 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법원 대신에 그 증거를 조사하는 판사들, 이 사람들도 수임 판사라고 해요. 원래는 수소법원이 해야 될 일을 아직 기소가 되어서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수소법원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판사들, 수임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임 판사는요, 거기 보시면 수사상의 증거 보존 절차, 미리 증거를 보존하는 사람. 원래는 증거는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서 해야 될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대신하는 사람들, 증거를 미리 보존하는 판사들.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이건 다 수임 판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또 증거 보존하는 판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개념을 잠깐 보았고요. 밑에 이제 법원의 관할이에요. 관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관할은요, 시험에 뭐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재판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판권. 관할이 있고요. 밑에 구별 개념에서 두 번째가 뭐죠? 재판권이 있어요. 재판권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재판권이라고 해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재판은 이제 국가기관이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국가의 통치권의 하나로서 이제 재판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재판권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근데 군인들은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군인들. 군사법원. 그래서 법원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두 개.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군인들은 군사법원을 재판합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뭐 잘못했어요. 군인들이 잘못하면 습니까? 일반 민간법원 나와서 재판받는 거 아니에요. 군사법원을 재판을 받고. 대신에 일반인들은요, 군대 가가지고요, 군사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 법원을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재판권을 일단 둘로 분류를 해놨어요.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사건, 즉 군사법원의 사건이 아닌 것들, 군사법원의 재판권, 그러니까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는 것은요, 일정 규정을 해놨어요. 이러이러한 사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이거 특별히 정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요,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원만 재판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일반 법원만, 군인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권을 둘로 나눠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전제를 해서요. 이 사건이, 그러면 일반 법원은 어떻습니까? 서울에도 서울지방법원, 부산에는 부산지방법원, 대구에는 대구지방법원, 지방법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특정 사건,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특정 사건을 과연 어디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것이냐, 일반 법원 어디서 재판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의 모든 형사 절차는요,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가 됐는데 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또는 이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는 과연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고 해가지고 그 합리성에 맞춰가지고요, 재판권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재판권을 어떻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죠. 어디에서 재판받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인권을 보장하면서 진실을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재판권을 분배해놨는데 이것을 우리는 관할이라고 해요. 관할. 그럼 만약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냥. 대전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대전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친실 발견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재판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대구에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모든 증거들이 대구에 가장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리고 목격자들도 대구에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대구에서 재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 발견하는데 가장 좋은 곳은 대구에서 재판받는 게 좋겠죠.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대전 사람이에요. 범죄를 안 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전 사람인데 대구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재판받으러 가면은 방어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섰으니까 재판받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인권이 보호되는 거죠. 방어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 발견을 위해서 였습니까? 대구나 대전에서 재판받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대구 사람이 대전에서 재판, 그러니까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얼토당토하게 광주에서 재판받으라 그래버렸습니까? 실체 진실과도 거리가 멀고 인권 보장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 진실 관련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실체 진실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것은 대전이나 대구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 관할이라고 해요. 관할. 그럼 군사법원도 어떻습니까? 관할권이 나눠져 있겠죠. 관할이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재판권을 나눠놓고 그 재판권의 범위 내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시 나눠놨는데 재판권을 분배해 놓은 것을 우리는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 자, 그러면은 먼저 관할의 개념을 보죠. 관할이라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에 대해서, 군사 사건이라 일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에 대해서요. 그것을 나눠놨다는 거죠. 그 재판권. 일반 법원이 갖는 재판권을 나눠놨어요. 지역적이랄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눠놨는데 이것을 관할이라고 해요. 그럼 밑에 관할과 구별해가지고 재판권이 있죠. 두 번째 칸. 사무부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재판권은요, 사법권의 의미하는 일반 추상적 권한을 뜻하는 국법상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추상적인 권한을 말해요.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군사 사건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추상적인 어떤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권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질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 일반 법원인데 어느, 광주법원이냐, 대전법원이냐, 대구법원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재판권을 나눠놓은 것이 바로 이제 관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익은요, 실익은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재판권이 없어요. 재판권이. 만약에 검사가 얘가 일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민간인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방법으로 입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대를 했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놈이 이제 피의자 갑을 찾아봤더니 얘가 이미 군대에 입대해서 군에 있더라 이거죠. 그럼 군에 있으면요. 범죄를 할 당시에는 민간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재판권을 누가 갖느냐?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입대했다고 했었습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요. 그러면 민간 나와가지고 서울지방법원 나와서 재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은 군대에서 재판을 받아요. 군대에서.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일반 법원은 재판권이 없습니다.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모르고요. 얘는 일반인, 민간인으로서 존재할 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얘는 어떻습니까? 군인이잖아요. 얘는 불러 나올 수도 없어요. 불러가도 무조건 나올 수도 없잖아요. 군인들 없습니까? 위에 명령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오란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안 그럼 탈영이니까. 군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이 법원에서는요. 재판권이 없잖아요. 얘를 재판할 재판권 자체가 없어요. 재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소 제기가 잘못된 거죠. 공소 제기가 원래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 때는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에요. 공소 기각 판결. 공소 제기가 위법하게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이 군대를 안 갔어요. 군대를 안 가가지고 일반인으로 그대로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것은 대전이나 대구만 이제 관할권이 있어요. 여기가 대전이고 여기가 대구면은요. 대전은 관할권이 있고 대구도 관할권이 있어요. 근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대전하고 대구하고 저는 상관없는 광주에 공소를 제기했어요.
광주를 공소로 제기하면요. 여기도 씁니까? 일반 법원으로서 재판권을 가지고는 있어요. 일반인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않습니까? 관할권이 없죠. 관할권이. 자기 관할이 아닌 거예요. 자기 관할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관할이 있어요. 관할이. 경찰이 관할이 있죠. 경찰이 관할이 있어가지고 습니까? 지역적으로 관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는 대전 관할이에요. 대전 경찰서 관할권이 있어요. 대전 경찰서 관할권이 있는데요. 광주에 있는 경찰이요. 걔를 잡았어요. 불법입니까? 광주 경찰이 그걸 잡으면은 불법이겠습니까? 범죄를 잡은 게 뭘 불법이에요? 관할권은 대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습니까? 내가 경찰이니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잡았다고 해서 불법인 건 아니죠. 그러나 습니까? 내부적으로 관할이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관할권이 없으니까 이관을 했어야 돼. 그쪽으로 말을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연락해서 그쪽에서 잡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재판을 한다고 해서요. 재판 자체가 없습니까? 불법은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나는 판사하고 일반부 내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재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일반 법원으로서 재판할 권한이 있지만은 관할이 없었을 뿐이야. 관할이. 관할이 없으면요. 법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위법하다. 공소제기가 위법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에요. 위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할권이 없다라는 판결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할 위반 판결을 해요. 관할 위반. 그러니까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반 사건에서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관할권이 없다는 거죠.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할 위반 판결, 관할권이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공소제기가 잘못됐다는 선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에 판례가 있는데 이것이 한 2번 나왔어요. 올해 1차에서도 나왔던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재판권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권의 분배하고 재판권의 분배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정한 사건, 일정한 사람들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인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져요. 군인들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고를 쳤어요. 근데 얘가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제대를 하면 이 사람 이제 민간이 되기 때문에 민간을 제대로 해서 나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재판받으러 군사법원 가겠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군 부대에 있는 거예요. 군대 아무 부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이거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일반 법원에서. 그러니까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가는 거고 군인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을 벗어나게 되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있을 때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하죠. 다만 일반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민간인이요. 갑이라는 놈이요. 민간이에요. 군인 아닙니다. 군인 아닌데요. 군 무기고를 와서 털어버렸어요. 경계에 실패한 거죠. 경계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와가지고 씁니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요. 군 이제 무기 이렇게 입고 하는데요. 거기 총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총을 탈취해서 가버렸어. 총을 탈취해서. 군 여기 작살 나는 거죠. 군인들이 이제 총을 탈취를 당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위에서부터 뭐가 다 떨어지는 거죠. 경기 일단 실패했고 총을 잊어버렸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민간인이 어떻습니까? 총을 훔쳐갔잖아요. 민간인이. 그럼 얘는 이제 민간인 신분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그러면 민간인 신분이니까 얘는 그러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느냐?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느냐에 있어서요.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습니다. 군부대를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요런 사건은요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군인 신분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지만은 일반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특정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요. 범죄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판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것은요, 딱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군인 신분, 그 다음에 또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나머지는 다 일반 법원에서만 재판권을 갖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2개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2개의 범죄. 2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갑이라는 사람 2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요, 일반 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또 하나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민간인 신분에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군 무기고를 털어버렸다는 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2개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X 범죄는요, 일반 법원만 재판권이 있고요. Y 사건은요, 군사법원만 재판권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여기서도 재판권 있고 여기서도 재판권 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판권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판권이 있는 것은 일반 부분에 재판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기서 재판권을 딱 갖는 것으로 딱 정해놨고, 여기는 다 여기서 군사보험만 재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외에는 전부 다 일반 보험만 재판권을 갖기 때문에 완전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게 걸쳐 일반 사건하고 군사 사건 두 개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요. 오로지 일반 보험만 재판권이고, 이 범죄는 군사보험만 재판권이기 때문에요. 이 범죄는 당연히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될 것이고, 이 사건은요. 군사법원에만 공소를 제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이 저지른 경합범이다 보니까요. 경합범이다니까 검사가 모르고요. 이 사건의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이것도 한꺼번에 일반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재판권이지만 이 사건은 재판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심판을 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공소기가 판결을 해야 되겠죠. 똑같은 것으로 이 사람이 군인 이렇게 해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모두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군사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심리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없습니까? 자기가 재판권이 없잖아요.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가 판결을 해야 되지 하나의 사건에 재판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건까지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재판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만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보죠. 군사법원이 군사보호법 2조 1항 1호에 의해서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으로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져요.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또는 그 이후에 범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범죄 사건, 다른 범죄사 당연히 재판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이제 재판권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법원 재판권은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이건 다루잖아요. 그냥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사건들이 있다. 이것은 오로지 군사법원에서만 재판하지 일반 법원에서는 재판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법원의 사건만 다룹니다. 이제 일반 법원. 그럼 일반 법원의 사건 어떻습니까? 일반 법원에서 이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겠죠.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하나의 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재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자, 실체 진실 발견과 또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요. 관할을 이렇게 일반 법원의 재판권을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지역적이랄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할을 정하게 되는 기준은 뭐였어요? 방금 설명했죠. 실체 진실 발견. 그러니까 모든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거기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재판받는 것이 실체 진실에 가장 가깝게 될 것이냐, 인권에 보장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관할권을 이제 나눴다는 거죠. 그 같은 재판권, 그러니까 일반 재판권 안에서 관할을 배분해 놨습니다. 관할을 배분해 놨어요. 그래서 배분해 놓은 양가로 4번 보시면 이제 종류가 있겠죠. 종류가 있는데, 자, 관할을 크게 사건 중심으로 이제 사건 관할과 밑에 직무 관할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법정 관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법정 관할이라는 것은 이 법원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건을 과연 어느 법원, 대전에서 맞는 게 타당하냐, 대구에서 타당하냐, 아니면 광주에서 맞는 게 타당하냐,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어디서 재판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건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판사들이 마음대로, 법원에서 마음대로 씁니까? 이건 대구로 가, 이건 광주로 가, 이거는 대전으로 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할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관할은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관할을 법에서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관할이기 때문에 법정 관할이라고 합니다. 법정 관할. 그럼 밑에 이제 그 표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내용을 보세요. 법정 관할로는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정 관할 그러면 고유 관할을 말합니다. 고유 관할을. 고유 관할은 다시 세 수로 있어요. 사물 관할과 그다음 토지 관할, 심국 관할로 나누는데, 사물 관할은 우리가 사물관을 하기 전에 한 장 넘겼어야죠. 토지관할을 먼저 하죠. 토지관할. 방가로 2번 보시면 이제 토지관할이 있는데 토지관할을 먼저 보죠. 토지관할은요. 동급 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토지 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배해 놓은 관할을 우리는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지역적으로 분배해 놓은 것을 우리는 토지관할이라고 해요. 토지관할.
그래서 나눠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전과 대구만 관할권이 있는 것이지 광주는 관할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전과 대구만 토지 관할권을 갖습니다. 토지 관할권. 딴 데는 공소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광주에 공소를 제기하면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관할 위반 판결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구에 공소를 제기했어요. 이게 대구지방법원이라고 하죠. 대구에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대구지방법원에 었습니까? 대구지방법원에는 합의부도 있을 것이고 대구지방법원의 판사가 뭐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씁니까? 합의 1부, 합의 2부에서 쭉 해서 뭐 합의 10부까지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 1판사, 단독 2판사가 쭉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어제 대구에서 범죄를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대구에 관할권이 있으니까 대구에 공소를 제기해요. 공소를 제기했을 때 이것이 합의부에서 그걸 맡을 것이냐, 이거는 단독 판사가 맡을 것이냐. 이것도요,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이것을 합의부에서 만들 것이냐, 단독이 맡을 것이냐. 즉, 합의부에게 관할권을 줄 것이냐, 단독에게 관할권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건의 경중에 대해서 나눠놓은 게 관할을 우리는 사물관할이라고 해요. 사물관할.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합의부에서 맡을 것이냐, 단독에서 맡을 것이냐. 이것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사물관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좀 중요한 범죄, 그래서 단기 1년 이상이 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기로 하고 나머지는 단독에서 맡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살인사건은 합의부에서 맡습니다. 그러면 합의부에서 맡은 다음에 합의부에서요, 합의 1부가 있고 합의 10부까지 있다고 해보죠. 합의 10부. 그러면 합의부로 여기까지는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 만약에 대전 사람이 대구에서 만약에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전이나 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전이나 대구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건 토지관할이죠. 그러면 대구에 공소를 만약에 제기했으면 대구에서는요, 단독 있고 합의부 법원이 있고 단독 법원이 있을 텐데, 이거는 단독 법원이 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의부 법원에서 맡아야 된다. 이것까지는 법으로 규정됐어요. 그건 단순히 합의부에서 해야 되지 살인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물관할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물관할에서 그러면 이것을 합의 1부에서 맡을 것이냐, 2부에서 맡을 것이냐, 이것도 나눠야 되겠죠. 이것은 그냥 내부적으로요, 사건 배분일 뿐이에요. 이건 법으로 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봐가지고 씁니까? 합의 2부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합의 2부한테 맡기면 될 것이고, 합의 5부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합의 5부한테 맡기면 되겠죠. 이건 사건의 배분이에요. 사건의 배분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페이지 앞으로 오게 되면은요, 그죠? 사건 분배, 맨 밑에 재판권 해가지고 26페이지 보시면 재판권의 문제. 재판권은 일반 법원이냐 군사 법원이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일반 법원 내에 섰습니까? 이렇게 관할이 이루어지고, 관할권 있는 법원에 섰습니까? 그러면 합의 일부로 딱 그러니까 합의부로 정해졌어요. 대구지방법원은 합의부로 정해졌으면 합의 1부에서 맡을 것이냐, 2부에서 맡을 것이냐. 이것은 그냥 사건 분배예요. 이거는 법에 규정되는 건 아니고 그때였습니까?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여유 있는 사람한테 맡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건 분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사물관할 했으니까 사물관을 보죠. 그러면 사물관을 해가지고요. 자, 사물관할의 개념 보죠. 사물관할은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따라서 1심 법원을 합의부에서 하느냐 단독해서 하느냐 분배해요. 2심과 3심은요 다 합의부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단독 판사가 있는 것은 1심 법원만 단독 판사가 있어요. 1심 법원만. 그러면 1심 법원에 있어서 합의부가 맡을 것이냐 단독이 맡을 것이냐 분배하는 것을 우리는 사물관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1심은 단독제예요. 단독 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 되고요. 원칙이 되고 예외적으로 특정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습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은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심판한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심판한다.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심판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 밑에 1, 2, 3, 4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돼요. 1번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형이나 이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또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아니면 무기형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유기징역, 유기금고를 하는데 최소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해야 되는 사건이요. 최소한, 그러니까 단기랑 제일 짧아도 아무리 짧아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처해야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이상이니까 습니까? 사형, 무기 아니면요 15년, 20년을 때려버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1년 이상이니까 어떻습니까? 1년 이상이니까 10년을 때릴 수도 있고 15년을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송구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건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부에서 맞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시험에서는 요게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좀 쉬웠어요. 근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맞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안 봤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아래에 열거되는 사건은 제외된다 해가지고, 그냥 단독 판사 사건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3번이 나왔죠.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뺑소니 가중처벌이에요. 이것은 단독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요게 나왔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답은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그러면 여기 있는 범죄들, 단기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여기 1, 2, 3, 4, 5, 6번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건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단기 1년 이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몰라도요. 근데 답은 맞출 수 있었어요. 답은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맞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로만 보시고요. 아무튼 단기 1년 이상이 중요한 겁니다. 밑에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 1년 사건 이상은 이제 합의부 사건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제척기피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판사를 이 재판으로부터 배제할 것이냐 말까요?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사를 이 재판으로부터 배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판사 한 명이 판단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판사 한 명을 배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척기피 사건, 이 판사를 여기서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한자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두 사람 이상 합의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척기피 사건은 합의부 사고요. 또 3번 보시면 다른 법률에서 이제 특별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참여재판법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요. 반드시 합의부, 다시 말해서 1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단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합의부에서 해라라고 이렇게 특별법에서요. 규정하고 있으면 이건 합의부에서 해야 되겠죠. 특별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희한한 사건들이에요. 희한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주 굵직굵직하면서도 중요하지만 희한하면서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인데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 어떻습니까? 단독 판사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법적 영역이 좀 더 오래된 합의부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4번 보시면요. 단독 판사보다는 부장판사, 합의부 부장판사가 상급 기관이 되는 거죠. 단독 판사가 승진하면 합의부 부장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부 부장판사는 어떻습니까? 단독 판사 사건을 심판할 수가 있겠죠. 자기도 이거 판단했었잖아요. 과거에 승진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부장판사는요. 단독 판사 사건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독 판사가 부장판사 사건을 심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승진을 해야 이건 심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부에서는요. 단독 사건을 심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봐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같아요. 특별히 이것은 합의부에서라는 말도 없지만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면요. 이것은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는요. 단기 1년 이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라고 특별법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야, 이것은 합의부에서 할게라고 해서 합의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합의부 사건을 단독 판사가 심판하지는 못하죠. 근데 단독 판사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요. 내란 음모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최초의 내란 음모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합진보당 사건 해가지고요. 내란 음모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거기요. 그래서 해산됐잖아요. 강제 해산. 강제 해산이 됐죠. 해산되면서 거기 있었던 그 통합진보당에 있는 그 당 대표랄지 거기 실질적으로 위에 이제 수뇌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요. 내란 음모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 당시에가 이제 박근혜 시절이었죠. 박근혜 시절인가 이명박 시절인가 그랬을 텐데 참 애매하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우리가 내란을 음모했다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내란을 음모했다면요. 이걸 뒤집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 조직력이랄지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음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을 전혀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냥 야 대한민국 엎어버리자. 내란 음모를 했어요. 내란 음모가 되겠어요? 우리끼리 어떻게 내란 음모를 해요? 내란은 어떻게 해요? 내란을 우리가 내란 어떻게 합니까? 경찰 몇 명만 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바로 진압이 돼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란을 음모하려면요. 내란을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모를 해야 그래도 내란 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란 음모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도 군 장성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력을 동원할 만한. 그 정도는 끼어 있어야 그래도 내란 음모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은 경찰, 지방경찰청장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 정도 되어야 내란 음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내란하자고 해서 내란 음모가 되겠어, 이게? 아무런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내란 음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통합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었습니까? 얘들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뭐 사회주의 선언을 하니 어쩌니 뭐 했다고 해보죠. 정말로 좀 심하게 했다고 해서 더 강하게 뭐 개혁, 예? 이걸 전복시키자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전복시키기로 뭐 하면 뭐예요? 이게 뭐 내란 음모가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뭔가 어떻습니까? 거기 뭐 이렇게 좀 군 뭐 대령 출신들. 스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중령 대령만 연대장만 돼도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연대장 정도랄지 아니면은 뭐 경찰서장 정도나 청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서장 정도랄지 뭐 이런 사람도 좀 끼어 있고 어떻습니까? 그래야 내란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란 음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일반인들, 민간인들끼리였습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내란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내란 음모 사건에서 과연 이것이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내란 음모 사건은요. 단기 1년 이상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내란 음모만 됐기 때문에 단기 1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최초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역사 이래 최초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내란 음모로. 그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과연 내란 음모로 봐야 되느냐? 이 정도를 가지고 내란 음모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 정도로도 뒤집을 수 있다. 정당이잖아요. 조그마한 정당. 또 한편에서 그렇죠. 조그마하지만 또 하나의 정당이에요. 정당이니까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걸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내란 음모 사건은 합의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가지고 단기 1년 이상 사건이 됐을 때만 합의부로 가야 될 텐데 이거 단기 1년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 판사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부에서 야 그건 합의부에서 할게. 라고 해서 법적 경력이 좀 오래되어 있는 합의부에서 이 사람을 맡았어요.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는 단독 사건이지만 합의부에서 야 이거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최초에 들어오는 사건이랄지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랄지 이런 거 어떻습니까? 단독한테 맡기기 좀 어렵죠. 이 사람 법적인 한 10년 좀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랬었습니까? 세 사람이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좀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이거 합의부에서 할게라고 하면은 이제 합의부에서 단독 사건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 음모 사건이었어요 그때. 좀 애매하긴 해요. 다 그 사람들 다 유죄는 받았어요. 유죄는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습니까? 이것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동전을 뒤집어 보면은, 과연 이런 걸 과연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내란은 뭐가 성립이 안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전혀 내란이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들끼리 말해가지고 뭐 내란 하자고 그래서 내란이 돼요? 이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란 음모라고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음모라고 하기 위해서는 죄형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엄격하게 봐야 되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음모했다고 해서 음모죄로 이렇게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만기 출세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만기 출세할 때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물관할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관할 앞에서 한번 설명될 때 사건의 경중이 아니라 이제 지역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살인사건이면 이것은 합의부 사건이에요. 그러면 합의부 사건이라고 했을 때 과연 대전에서 해야 되느냐, 대구에서 해야 되느냐, 광주에서 하느냐, 부산에서 하느냐, 이것이 이제 토지관할이 되는 거죠. 근데 토지관할이 먼저 결정되고 나중에 사물관할이 결정돼도 상관이 없고, 사물관할이 결정되고 나중에 토지관할이 결정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앞뒤의 차이일 뿐이니까. 자, 토지관할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본원과 지연사의 관계도 토지관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 그러니까 지방법원 본원이라고 하는 곳일 거예요. 지방법원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춘천에 본원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 본원이 있어요. 여기. 근데 춘천지방법원에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강릉이 있습니다. 강릉. 뭐 삼척, 뭐 이렇게 동해,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강릉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그러면 춘천에만 만약에 지방법원이 있으면요. 강릉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 다 춘천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힘들죠.
힘드니까요. 이 본원에 가지 법원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강릉 지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지 법원을 만드는 거죠. 여기가 본원이고 여기다가 가지 법원을 만듭니다. 삼척에도 삼척 지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빙빙 돌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판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뭐 이렇게 지원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강릉 지원의 본원은 춘천 본원이 됩니다. 춘천 본원이에요. 그럼 이때 강릉 사람이요. 갑이라는 강릉 사람이 강릉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강릉 사람이 강릉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강릉 사람이 강릉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릉 지원은 관할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지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면은 이 지원의 본래 법원인 본원도 당연히 관할권을 갖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원과 지원 사이에도요, 일반적인 법원들 사이에서의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면요, 지원만 관할권을 갖습니다. 우리가 강릉 지원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강릉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굳이 춘천권이 와서 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릉 지원을 만들었잖아요. 춘천까지 오서 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릉에 지원을 만들었는데 강릉 지원에서 사건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춘천 법원에도 당연히 관할권이 있어가지고 춘천 법원에서 기소할 수 있고 여기서 재판받을 수 있다 해버리면요. 강릉 지원을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강릉에서 이루어진 사건은요. 강릉 지원만 관할권을 갖고 이거는 춘천 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관할권이. 그러니까 지원과 본원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본원과 본원 사이에서의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원과 지원 사이에도 관할이 분배가 된다. 토지 관할의 분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3번 보시면요. 토지 관할의 분배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정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 관할의 분배도였습니까? 사건의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범죄지에서 재판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피고인의 인권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관할에 있어서는요.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지가 관할권을 갖고요. 범죄지도 관할권을 갖고 그리고 또 피고인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소지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여기다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여기다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둘 다 관할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지도 관할권이 있고 주소지도 관할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범죄지와 관련돼서요. 이제 밑에 나옵니다. 범죄지와 주소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할권을 하는데 범죄지와 관련돼서는요. 이 범죄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다 관할권이 있어요. 스치기만 해도 다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지를 다시 읽어보면요. 그렇죠. 범죄지란 범죄 사실, 즉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실행행위지, 결과 발생지, 중간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독약을 먹였는데 이 사람이요, 강릉에서 독약을 먹였는데 춘천 와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강릉도 여기는 실행행위지가 되겠죠. 강릉도 관할권이 있고 결과 발생지 춘천도 관할권을 갖고요. 다 조금이라도 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으면요, 다 그 범죄지로서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이건 여러분 형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공동정범에서 공모지도 관할권. 범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교사방조범 같은 경우는 교사방조를 했던 것도 관할권이고, 정범이 이제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범의 범죄 행위, 실행 행위지도 관할권을 갖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범죄와 관련성이 있으면요, 다 범죄져서 관할권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관할권을 정하다 보니까 관할권을 가진 법은 여러 개가 되겠죠, 여러 개. 그러면 그 여러 개가 되면요, 그 중에 아무데나 공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공소를 제기하면 다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주소지죠. 사람과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주소지가 있겠죠, 주소지가 관할권을 가져요. 주소지가 관할권을 갖는데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는 주소는 서울인데요. 대전 출장 가가지고 두 달 동안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을 우리는 거소지라고 합니다. 거소지.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는데 주소보다 약간 좀 시간적으로 할지 밀접성이 좀 줄어들면요, 거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소와 고소는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소, 고소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의 밀착 정도가요, 주소보다 좀 부족하면 거소지라고 해요. 근데 대전으로 이제 2달간 출장 가 있어요.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대전에 2달간 출장을 가가지고요, 2달간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이 거소지가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려 어디를 갔냐면요, 청주에 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친 게요, 전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얘가 잡혔어요. 그럼 전주는 없습니까? 이 사람 현재하고 있는 곳이 되겠죠, 현재지. 현재지도 관할권을 가져요. 현재지. 그러니까 범죄인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또 다 관할권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는 것들이 다 관할권을 갖듯이 이 범죄자와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어디든지 다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요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5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다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중에 아무 곳에다 하나 공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와 고소지 가지고 고소지와 관련해서 오른쪽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 사람과 관련이 있으면 조금만 있는 것들은 조금만 범죄자와 관련이 있으면 다 관할권을 갖는데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다만 피고인의 등록 기준지 있어요. 등록 기준. 과거에 여기를 본적지라고 했던 거예요. 본적지. 그러니까 등록 기준지는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죠. 등록 기준지라는 게 있어요. 등록 기준. 본적지예요. 과거에는 이제 본적지라고 했던 곳인데요. 본적지. 우리나라 사람의 5분의 1은 김해김이에요. 김해김. 그러면 김해김, 본적에 김해김은 없습니까? 이 김씨는 없습니까? 본적이 김해가 되는 거죠. 본적지가 김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본적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본적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호적 제도가 사라져가지고 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등록 기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본적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등록 기준이 김해가 되겠죠. 과거로 보면 본적지예요. 그럼 본적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최초의 조상이 시작된 곳이 우리는 본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김해 김씨는 뭐예요? 김수로왕의 후손들이죠. 김수로왕이었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 박씨는 어떻습니까? 박역거세가 처음에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최초의 시조가 어떻습니까? 박역거세가 처음에 정착했던 곳이 밀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밀양 박씨. 그렇죠? 그러니까 본적지라고 하는 건 우리 조상의 최초 발생지를 우리는 본적지, 지금은 등록 기준지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김해 김씨예요. 김해 김씨니까 김해도 관할권을 갖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김해김. 내가 김해김이기 때문에 김해가 관할권을 갖는다. 이건 없습니까? 김수로왕이 났던 곳이라는 것이지 특별히 없습니까? 이것을 관할권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등록기준지, 본적지가 이 사람과도 관련이 있죠. 본적지도. 그러나 본적지는 관할권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밑에 현재지도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이번에 나왔죠. 이제 현재지라고 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그렇죠. 현재는 임이라는 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현재 있는 곳 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습니까? 적법한 강제니까요. 적법하게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요. 뭐 광주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적법하게 체포를 해가지고. 그럼 광주다 관할권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법하게 체포한 곳이 아니라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불법적으로 연행을 했어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적으로 연행한 장소, 불법적으로 연행해가지고 현재한 장소, 여기는 관할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편법으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임의로 현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으면 이것도 관할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선박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요. 선박 항공기 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북한이 있고요. 우리나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이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미국이 있고 멕시코 이렇게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우리 영해예요. 영해. 우리나라 땅입니다. 바다 뒀습니까? 우리나라 일정한 범위까지는 우리나라 땅으로 봐요. 바닷물 밑에는 토지잖아요. 그렇죠? 토지에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해.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 미국 뒀습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다 뒀습니까? 일정한 범위까지는 자기 나라 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땅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요.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해죠, 공해. 어느 나라 땅도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 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느 나라 땅도 아닌 곳에서 만약에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공해상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어느 나라 땅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재판권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요, 이 배의 선적지를 봅니다. 선적지. 그러니까 이 배가 어느 나라에 등록된 배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배가 어떻습니까? 파나마 국적의 배예요. 파나마 아니면은 저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의 국적이 되겠죠. 배의 국적. 배가 어느 나라에 등록된 배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냐에 따라서 그 국적이 그 나라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 만약에 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 이제 운항사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현대해운, 현대해상이 이렇게 있죠. 현대가 없습니까? 현대가 수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는 없습니까? 공해상에 우리나라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이 쭉 가요.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잖아요.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이기 때문에요. 태평양을 상공을 넘어갈 때요. 여기서 만약에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어느 나라 땅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비행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미국 거기 공항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미국 땅이잖아요. 미국 땅. 미국 땅인 것이고 공해상에 있으면 습니까 어느 나라 땅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국적을 봅니다. 이 배라든지 이 항공기의 국적을 봐가지고 그 국적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국적의 땅. 자, 그러면요. 이게 우리나라 배라고 해보죠. 우리나라. 항공기, 우리나라 항공기. 우리나라 배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적이니까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속지주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겠죠.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소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판권을 갖게 되는데 그 재판권을 가질 때요. 서울에서 가느냐, 부산에서 가느냐, 인천에서 가느냐, 관할을 또 정해야 되겠죠. 근데 관할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배가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했는데요. 부산항에 등록된 배요. 부산항에 등록된 법에는요. 그러면은 등록이 부산항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만약에 이 배가요. 그런데 부산항에 등록된 배인데요. 목포항을 이제 떠났어요. 목포항을 떠나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배예요. 인천항으로. 그러면 출항은 목포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착지는 인천으로 도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범죄가 이루어지면요. 인천 경찰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 경찰서들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도착하는 것도 관할권을 갖습니다. 토지 관할권을. 그러니까 부산에 등록이 됐으니까 등록된 그 선박이 등록된 곳이다. 그래서 선적지라고 해요. 선적지. 선박이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선적지도 갖고 아니면 출항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떠난 곳은 상관이 없고 도착하는 곳이 또 관할권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 있죠. 국외에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위예고 뒤에 선적지는 그 배가 등록된 곳이에요. 적이라는 것. 우리가 인적사항 그러면 뭐예요? 인적사항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정보. 여기서 적은 정보를 의미해요. 선적지 그러면 뭡니까? 선박에 대한 정보예요. 선박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 곳이다. 그러니까 최초에 등록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선적지 그러면은 선박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 곳. 그러니까 등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랄지 범죄 후에 선착지는 도착하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출항지가 아닙니다. 출항하는 곳은 의미가 없고요. 도착하는 곳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거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한 김에 밑에 심급관할을 간다니까 이것만 좀 보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자세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 깊이 있게 뭐 자세하게 막 나오기 때문에 자, 자세하게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을 했고요. 그러면 밑에는 심급관할이 있는데 심급관할은요. 1심에 우리는 3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3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재판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요. 상급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어요.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우리는 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소관계, 동그라미 1번이죠. 상소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이에요. 그러면 1심에서 상소를 했을 때 2심 법원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밑에 그림 보시면 1심, 2심, 3심 있죠. 1심 법원 어떻습니까? 단독 판사일 수도 있고 합의부일 수도 있는 거죠. 1심은 단독일 수도 있고 합의부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단독 판사가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합의부 부장판사로 가고요. 합의부 부장판사. 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승진을 하게 되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심을 단독 판사가 심판을 했어요. 1심을 단독 판사가 했으면요. 2심은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심에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합니다. 2심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심을 단독 판사가 했을 때는요. 1심은 자기 상급기관 어디가 돼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을 했을 때는 자기의 상급기관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되기 때문에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요.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처음부터요.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어요. 여기가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상급기관은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 합의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심은 언제나 대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심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여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불복을 하면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1심 지방법원 부장판사한테 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여기서 불복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 이때는 무조건 대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심은 항상 대법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2심에 대해서 2심에 부장법원 판사가 이제 심판한 것에 불복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한테 간다. 뭐 여기서 불만이 있으면 또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몇 번 재판을 받아요? 4번을 받게 되잖아요. 4번까지. 3번도 많은데 무슨 4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요. 자, 1심이 지방법원 단독이었을 때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으로 가고 처음부터 1심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이었으면요. 2심은 이때는 당연히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고등법원에 불복이 있으면습니까? 이때는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대법원으로. 자, 그래서 1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2심 법원이 틀려지는 거죠. 단독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고 대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다 동일하고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이었으면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요. 고등법원 다 합의부입니다. 고등법원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화살표 위에요. 화살표 위에 항소라고 있고요. 항소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상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올라갈 때 항소라고 하고 여기는 또 상고라고 돼 있어요. 이건 용어니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넣습니까? 항고라고 돼 있고요. 항고라고 돼 있고 여기는 재항고라고 돼 있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요. 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형식은 판결의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결정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 형식으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2심으로 할 때 그것은 항소라고 하고요.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상소라고 하는데 과연 상소라는데 몇 심 법원에서 몇 심 법원으로 가는 것이냐. 이게 판결에 대한 불복이냐 결정에 대한 불복이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불복은요. 항소 또는 상고라고 해요.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을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상고라고 하고요. 결정에 대한 불복은요. 우리가 항고라고 해요.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은 항고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재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었냐 결정이었느냐 1심에서 2심으로 가느냐 2심에서 3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밑에 보시면 비약적 상고가 있는데요. 비약적 상고는요. 1심에서요. 바로 대법원, 그러니까 중간에 고등법원을 건너뜁니다. 2심을 건너뛰고 1심에서 바로. 그러니까 1심은 단독일 수도 있고 합의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을 건너뛰고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을 비약적 상고. 그러니까 비약이라는 거 아니까 2심을 건너뛴다는 거예요. 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약해가지고 2심 건너뛰고 바로 3심으로 가는 걸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비약적 상고는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비약적 상고는요. 보통 우리가 1심과 2심을요. 사실심이라고 해요. 1심과 2심에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가 법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사실 그러면요. 다 범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말하는데 그러면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1심과 2심에서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기소가 되면요. 정말 갑이라는 사람이 X라는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요. 1심에서 따집니다. 1심에서는 갑이 정말 이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져요. 그러면 2심까지도 1심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아가지고 불복을 해서 2심 올라가면 2심까지도 뭘 하느냐. 정말 이 사람이 살인죄로 만약에 기소가 됐으면 정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져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정말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집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심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심이라고 해요. 근데 2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어요. 살인을 인정을 했어요. 살인을 인정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불복을 해가지고 3심으로 가게 되면요. 3심에서는요. 더 이상 갑이 을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지질 않아요. 2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갑이 을을 살해했다고 했죠.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갑은 을은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심에서는요. 갑이 을을 살해하지 않았다.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요. 2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갑이 을을 살해했다고 2심까지 결론이 나오면 않습니까? 이건 무조건 살해한 거예요. 3심에서는 뭘 판단하냐면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해요. 2심에서 살인사건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살해했다고 했으면은 여기다 이제 형법을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법 적용을 했겠죠. 법 적용을 해가지고습니까? 유무죄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때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을 심사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기서 끝나는 게 결론이 끝나버린 거고 대법원에서 갑이 을을 안 죽였다 이런 것은 결론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이고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법을 적용해서 형벌을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이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만을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 적용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거예요. 법률심.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만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뭘 보냐면요. 대법원 재판할 때는요. 갑이 이런 사람이 법정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정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1심하고 2심까지만 법정에 나와요. 법정에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얘들은 나와가지고 습니까 나 안 죽였는데요. 막 따지겠죠. 나 안 죽였는데 증인도 부르고 증거도 가져와가지고 저 안 죽였는데요. 검사는 증거도 가져와 너 죽였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3심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2심에서 죽였다고 하면 이게 죽인 거예요. 그럼 끝난 거고 3심에서는요. 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기 때문에 얘들은 법원에 나올 필요가 없고요. 법 항소심 2심에서 판결문을 썼을 거 아니에요. 판결문만 봐요, 얘들은.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이 상고를 하게 되면 3심 대법원에서는요. 2심 판결문만 봅니다. 그래서 판결문이요. 판결문 썼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법 적용하는 판결문 써겠죠. 혹시 판결문에 모순은 있는지 없는지, 판결문이 제대로 잘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이것만을 심사를 해요.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썼습니까? 갑을 부를 이유도 없는 거죠. 판결문만 보면 되는 거니까. 판결문만. 그래서 법률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어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2심 법원 재판장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었습니까? 법률로 완전히 무장될 만큼 무장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법 적용을 틀리게 할 일은 거의 없겠죠. 특별한 뭐가 아니면요. 법 적용을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일은 없겠죠. 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나 법 잘 모른다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얘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올라오면요. 법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되는 애들인데 이런 실수를 할 일은 거의 없겠죠. 3심에서 뒤집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이게 법률시입니다. 법률시.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일 뿐이에요. 법률심. 자, 그러면 이때요. 1심에서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를 살해하였다는 거죠. 살해하였어요. 갑이 의리를 살해하였다고 해가지고요. 1심에서 살해하였다고 유죄가 나왔어요. 살해한 거. 근데 갑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심에서요. 자백을 다 했어요. 내가 죽인 거 맞다. 죽인 거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의붓아버지였는데 성추행을 어렸을 때 좀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복수심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심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인 거 맞다라고 다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는데 의붓아버지를 살해를 했는데요. 1심에서 법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요. 의붓아버지는 직계 존속은 아닙니다. 내 부모 아니잖아요. 부모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를 적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1심에서 판사가 잘 모르고 의붓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존속살해죄를 적용을 한 거예요. 존속살해죄. 법 적용이 지금 잘못된 거죠.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하고 나중에 법 적용이 잘못된 거죠. 법 적용. 법 적용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 적용만을 다퉈요. 왜? 보통살해죄 중에 이게 존속살해죄가 되냐? 그러니까 다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2심으로 간다는 건 뭘 다툰다는 건 난 안 죽였다고 다툴 때는 2심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인 것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질 않아요. 뭐만 다투는 거예요? 법 적용만을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 적용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2심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죽인 거 인정을 해요. 그럼 법 적용의 최종적인 심판은 누가요? 대법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심을 건너뛰고요. 바로 3심으로요. 비약적 상고를 합니다. 비약적 상고를 하게 되면요. 2심 건너뛰고 2심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3심 가가지고 없습니까? 대법원에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이 을을 죽였다는 그 사실 자체는 뒤집지는 못한다고 했죠. 이걸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나버린 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살인죄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존속살인죄를 적용했죠. 그렇습니까? 그걸 파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상고심으로 바로 갑니다. 이걸 비약적 상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2심을 건너뛰는 거죠. 법 적용만을 다투는 것을 우리는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좀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할 때요. 개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가야 돼요. 이런 걸 이해가 되어야 책을 볼 때 좀 여유가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요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어떤 배경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들을 이해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고유 관할을 다뤘고요. 법정 관할로서 고유 관할을 다뤘고 관련 사건 관할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